안녕하세요. 이번 실버 산업학과 특강을 하게 된 김건기입니다. 이번 특강 제목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엔딩 산업의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초고령 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음 관련된 엔딩 산업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엔딩 산업이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는 해외 엔딩 산업의 이해와 두 번째로 초고령 사회 진입, 그 다음 엔딩 산업의 기회,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엔딩 산업의 이해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해외 엔딩 산업 연수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유럽 5개국을 엔딩 산업을 시찰하는 연수였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선진국인 엔딩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의 그런 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네덜란드 가서 화장장 가고, 그 다음 묘지 가고 밥 먹고, 벨기에 가서 화장장 가고 밥 먹고, 그 다음 프랑스 가서 장례식장 가서 밥 먹고, 그 다음 스위스 가서 묘지 가고 밥 먹고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특화된 이 연수였어요. 참 귀한 연수였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거는 독일인데, 독일의 한 화장장을 갔더니 한쪽에 관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이렇게 관들이 쌓여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 관들은 언제 화장할지 모른다. 15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저 유골함에 담아서 집에 택배로 보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죠. 유골을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담아서 집에 있으면 택배로 온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스위스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위스에 묘지를 갔는데 이 묘지는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저 사진을 보면 폭포가 흐르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묘지가 있다. 더 놀라운 거는 묘지 옆에 있는 집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 우리 한국의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데요. 해안가를 가도 묘지가 있는데 해안가 옆에 있는 그 빌라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 초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왜 저럴까?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을 들고 아침에 나와서 그 묘지에 있는 꽃들에 물을 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일본입니다. 매년마다 일본에서는 엔딩 박람회가 열립니다. 저도 매년마다 참석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의 엔딩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한국하고 비슷한 여건 속에 있는 일본의 산업이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일본은 우리한테 많은 기관과 그다음에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은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상조회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초고령화가 먼저 진입된 일본에서 이 상조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들은, 임원들은 이 장려업계 출신이 아니라 IT 출신, 그 다음에 백화점 출신, 서비스업에 있던 분들이 이 시장에 진출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사진들이 있는데요. 직원 한 명 한 명의 사진을 캐리컬처를 이용해서 자기의 프로필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놓고 보면 한 명 한 명의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이력을 보고 서비스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아주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곳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도 자주 가는 나라인데요. 캄보디아는 불교죠. 화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도 상조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장의사가 생겼죠.
불교이기 때문에 거의 100% 화장을 하는데 저 뒤에 보시는 관이 조각을 한 관인데요. 저 그 비싼 조각을 한 관을 모셔다가 화장을 합니다. 굉장한 비싼 비용이 들어가죠. 지금 보시는 장소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그 묘지인데요. 참 이렇게 엔딩 산업을 연수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 그 나라의 엔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필리핀은 어디 식민지였냐? 스페인이죠. 앞전에 봤던 캄보디아는 프랑스죠. 그래서 그 문화들이 그 엔딩, 그 장래, 그 문화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필리핀은 저렇게 오래된 100년이 넘는 묘지인데 관리가 덜 돼서 막 깨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캐톨릭 국가지만 얼마 전부터 화장이 허용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고 납골 산업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해외의 연수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삶과 죽음이 공존함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산업도 굉장한 규모로 커지고 있고요. 종사자들 또한 되게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은 20년, 30년, 기업들도 100년, 200년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엔딩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존경받는 직업의 순위 안에 들을 정도로 굉장한 직업의 순위에 들어있다. 우리 한국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 삶과 죽음, 죽음관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엔딩 코디네이터입니다. 대한민국 엔딩 코디네이터 1호이고요. 지금 한국 엔딩 라이프 지원협회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또 지금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장래 지도사이기도 하고요. 감정노동관리사, 웰라인 강사, 전화상담사. 지금 한국생명의전화에서 그 전화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엔딩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계속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계속 이쪽에서 벌써 한 17년 차 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력에 보면은 KB 하나은행이 있는데요. 상조신탁을 또 KB 본사랑에서 상조신탁이라는 걸 만들었고 현재 지점에서 그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의 진입입니다.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를 가지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타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 그 고령화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 연도를 한번 보면은 프랑스는 1864년에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됐고 벌써 100년이 넘은 거죠. 스웨덴은 1887년, 미국은 1942년, 일본은 1970년, 한국은 1999년입니다.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유럽은 이 고령화가 100년이 넘도록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앞세대를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면 1999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어떤 준비도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 사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60 이상의 인구 비율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2020년 현재 15.7%, 81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인데요. 2040년도에는 급의 2배, 1600만 정도가 65세 이상의 인구, 고령화.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사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중국은 어떨까요? 인구도 많지만 노인도 많다.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는 3억 명 이상의 예측이 됩니다. 아, 놀랍죠? 1인 가구.
단순히 고령사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화두는 1인 가구입니다. 유럽 평균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유럽 평균 1인 가구는 34%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그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나타내는 나라가 스웨덴이었어요. 스웨덴은 1인 가구의 비율이 51%. 2017년도에 2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 미국은요 28%.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은 30%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1인 가구 중 물어봤죠. 앞으로도 혼자 살겠느냐? 또 49.7%가 혼자 살겠다. 혼자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나요? 2047년 대한민국 1인 가구의 비율은 40%를 예측합니다. 거의 2명에 1명은 조금 덜 되게 혼자 산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56.8%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혼자 사는 분들이 2명 중에 1명 이상이다.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소년들의 51.4%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들의 부모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괜찮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결혼을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말씀을 하십니까? 1인 가구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산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존 가족 구성에 맞춰진 비즈니스 위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인 가구가 30%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4인 가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는 1인 가구, 그 다음에 2인 가구, 그 다음 3인 가구, 그 다음에 4인 가구 순입니다. 근데 우리는 4인 가구 이상에 맞춰져 있죠. 앞으로도 그 구성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게 뭡니까? 결혼식장.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장이 문 닫는 데가 되게 많아졌죠. 아주 심각합니다. 또 어디입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4인 이상 가족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죠.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마트에서도 충분한 거죠. 배달시켜도 충분한 시대가 온 겁니다. 대형 아파트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1명, 2명밖에 안 사는데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거죠.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어디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고령화 1인 가구. 그 비중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딩 산업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고 1인 가구의 시대가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다른 이 죽음, 이 엔딩이라는 부분에 또 다른 산업이 되게 커지는 것이죠. 다사사회. 다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일본을 보니까 일본 연간 사망자 수의 증가는 2037년도에 보니까 167만 명 정도 예측됩니다. 지금은 130명 정도가 1년에 돌아가고 계시죠. 일본의 엔딩 산업의 규모는 50조 원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연간 사망자 수는 작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엔딩 산업의 규모는 6조 원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 2067년도에는 74만 명이 1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2배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사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많다,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것은 종사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산업이 커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본은
죽음이라는 말을 종말이라는 말로 바꿈으로써 이 다사사회를 사업의 기회로 삼아 엔딩 산업이 거부감을 주려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되게 낯설었지만 이 죽음을 종말, 마지막을 사는 방법, 활동을 언어를 바꾸면서 굉장한 이 종말 슈가치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영업도 비즈니스도 기다리는 영업이 아니라 찾아가는 영업, 엔딩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로 이미 일본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여러분 조사를 해보세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이미 사업을 정해놨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요. 지자체별로 문화 엔딩에 관련된, 웰다잉에 관련된 문화를 조성도 하고 웰다잉, 엔딩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논의한 대한노인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엔딩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양성을 할 수 있겠느냐. 어쩔 수 없는 다사시대의 엔딩 전문가, 엔딩 관련된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엔딩 산업은 어떤 분야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엔딩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된 법무사, 행정사들은 유언, 상속 절차, 이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이슈들이 생깁니다. 왜요? 고령화가 되니까. 당연히 유언장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속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질문과 이슈들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은행과 만든 상조신탁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장례를 스스로 내가 준비합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장례 비용을 준비하는데 이 돈을 불안하니까 은행에다가 전부 넣어놓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잘 치렀으면 그 장례 업체한테 그 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치매 신탁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 걸릴지 모르는데 그 돈을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치매가 걸렸을 때 그 예치한 곳에서, 그게 은행이면 은행에서 내가 치매에 걸렸을 동안 생활비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런 관련된 것들을 금융, 법무사, 행정상 관련돼서 초고령화 시대에는 하나의 직업화가 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엔딩 관련된 교육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장례 지도사가 아니라 장례 지도사를 뛰어넘는 다방면에 엔딩을 설명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엔딩에 관련된 그런 인원들을 파견시키는 그런 사업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엔딩 노트가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딩 노트는 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내 정보를 어디에 담으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담아놓는 노트인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그램으로 지자체마다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엔딩 노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엔딩 전문가 양성에 굉장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항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엔딩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해질 것이다. 또 하나는 문화입니다. 나만의 영정사진, 동영상 만들기. 그 옛날처럼 그냥 사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나의 마지막에 어떤 사진, 어떤 동영상을 남길까를 미리 찍고 미리 남겨놓는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바뀔 것이다. 또 하나는 경영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엔딩 관련된 사업체가 생기는데 엔딩 이 사업을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과 사업체가 생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관련된 응용된 프로그램 개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어떻게 해왔는지가 미리 알 수 있는, 그래야 시행착오를 더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의료 쪽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간병 서비스. 일본 같은 경우도 간병인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간병인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고령화가 되면서, 초고령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간병인들이 필요하죠. 한국도 조만간에 이 간병인들을 수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는 죽음과 의료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는, 이거를 엔젤 케어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셔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엔딩까지 연결 고리를 시킬 수 있는,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는 이 엔젤 케어 관련된, 이 의료 관련된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장례 서비스죠. 상조 서비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3대가 살고 가족이 많았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걱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돌아가시면 그 종교대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저는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100세 시대가 되면서, 1인 가구가 되면서, 이제 제가 100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는 몇 살일까요? 70세? 같이 고령하게 됐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걸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비스 또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전 컨설팅으로 돌아간다. 그냥 내가 나의 장례를 내가 스스로 준비한다. 비용도 스스로 준비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에 묻힐까? 뿌릴까? 화장을 할까? 수목장을 할까? 어떻게 할까?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자연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미리 내가 갈 곳을 미리 정해놓는다. 내가 또한 이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사전 컨설팅, 묘지, 장지, 사전 컨설팅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터부시됐던 이 장례 부분이, 이 엔딩 부분이 이제는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직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엔딩 산업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반려동물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자료를 보니까 604만 가구, 1,400명 정도가 반려동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내 자식 같은 반려동물을 폐기물 봉투에 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식도 아니고 부모보다 더 친했던 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요즘에 반려동물 상조가 생기고 반려동물 화장장이 생기고 반려동물 납골당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반려동물이 죽음으로 해서 펫 로스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져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또 되고 있죠. 이 엔딩 산업에서 반려동물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고령화가 되지만 반려동물도 고령화가 되는데 이 고령화된 반려동물들이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고령화된 반려동물들만 모아서 잘 케어해주는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 또한 일본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다. 또 하나, 온라인 장례 서비스입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장례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참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장례 서비스를 송출을 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는 조문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장례 서비스가 커진다. 그리고 단순히 온라인 장례 서비스 안에는 우리가 인터넷상에 했던 이런 부분도 다 삭제하고 지울 수 있다. 사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적 또한 다 지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상담입니다. 그리프 케어. 저는 장례 지도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장례가 끝나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슬픔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걸 알았어요. 이분들 상담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죠.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분들을 상담해줘야 됩니다. 애도 상담이죠. 앞전에 말씀드린 펜로스 증후군도 똑같습니다.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서로 나누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 크리프 케어 상담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큰 시장으로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벤트 기획입니다. 100세 시대에 돌아가셨어요. 친구들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내 자녀들이 먼저 죽었거나 형제들이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다들 요양시설에 있어서 내 장례식장에 올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있을 때 사전에 장례식을 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생전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혹시 내가 서운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사과를 한다. 어떤 식장을 마련해서 초청을 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껴안으면서 미안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런 것들이 생전 장례식입니다. 감사의 날. 감사의 날은 생전 장례식이 너무 말이 무거우니까 한번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은 부분들, 아니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한번 그런 나눔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치매가 걸릴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오해도 풀고 그러면 그 다음이 굉장히 좋은 사이로 마지막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산업 분야는 유품 정리입니다. 유품 정리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의 물건, 사용했던 것들, 옷, 책, 침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품 정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냐? 돌아가시기 전부터 할 것이냐, 돌아가시고 나서 할 것이냐. 그래서 사전과 사후가 있는 겁니다. 미리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정리하시고 사후의 거는 또 사후대로. 이미 일본에선 이 유품 정리 시장이 5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국 체인화되어 있고요.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용했던 물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작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시고 이제 계속 사망자가 늘고 1인 가구, 누구도 그 유품을 누구도 가져가지 않을 때
이런 유품 정리 전문가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행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크게 열리진 않지만 조만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이 엔딩 산업의 유품 정리를 또 하나 기회로 잡은 건 뭐냐면 이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 괜찮은 가구들, 괜찮은 것들을 유품 정리로 나오면 이 가구나 이 물품들을 동남아로 수출해서 동남아에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운구 서비스죠. 한국에도 200만 명이 넘는 해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3D 업종에 일하다 보니 거의 100명 이상 분들이 1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을 했을 때 해외에서 돌아갔을 때도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두 가지죠. 돌아가신 분을 화장해서 유골함에 담아서 오는 방법과 그대로 오시는 방법 두 가지죠. 근데 그대로 오시려면 방부 처리를 해야 돼요.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해외 운구 시장도 계속 커지는 성장세에 있습니다. 옆에 써 있는 엠바밍은 방부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부 처리를 왜 하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을 하기 전에 해외에는 돌아가신 분을 대면을 합니다. 얼굴을 대면을 하는데 그 세균이나 이런 안 좋은 거를 막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함으로써 위생 상태를 만들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만드는 게 엠바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딩 코디네이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엔딩 코디네이터입니다. 대한민국 1호고요. 엔딩 코디네이터는 단순합니다. 제 자신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고민이 있죠. 요양병원을 어떻게 가지? 내 돈은 어떡하지? 내 키우던 반려동물은 어떡하지? 내 장래는 어떡하지? 나는 어디에 묻혀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누구한테 상의를 하면 되지? 스스로에 대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 답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엔딩 코디네이터입니다. 2019년도에 엔딩 코디네이터 세미나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엔딩 라이프 지원협회에서요. 지금에 있는 사진은 옆에 계신 분은 일본 엔딩 협회의 사사키 에치코 씨입니다. 굉장하신 분이시죠. 벌써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이 관련된 엔딩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셨고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셨어요. 저희 협회랑 업무 협약을 하시고 계속 엔딩 관련된 사업과 교육에 대해서 교류를 하기로 했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엔딩이라는 부분을 낯설지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인 가구, 다사사회. 이제는 존엄하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사회. 전문가가 필요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이제는 엔딩 산업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 엔딩 코디네이터를 생각해 주시면 좀 어떨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살아가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이 말은 일본 영화에서 따온 건데요. 일본에서 이 죽음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장례 지도사 영화였는데요. 음악을 하고 이 첼리스트인 사람이 어느 날 첼리스트를 그만두고 장례 지도사가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처음에 접했던 이 죽음에 관련된 부분이 낯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음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 필요한 부분을 잘 모시고 서비스하는 이 직업이 굉장히 귀한 직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영화였습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오늘도 죽은 음식들이 있고 우리는 그 죽은 음식을 먹고 오늘을 살고 있다. 제가 처음에 이 장르업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낯선 죽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제가 이걸 직업을 가지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다가온 건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느냐 너는 이 굉장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리감이 깨졌죠. 어차피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누군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자. 그리고 최고가 되자.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하자. 그렇게 17년을 달려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에 있는 엔딩 산업에 있게 되고 엔딩 코디네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엔딩 코디네이터는 한국 엔딩라이프 지원협회에서 만든 민간 자격증입니다. 상표 등록도 했고요. 앞으로 많은 엔딩 전문가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강으로 만났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이 관련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은 되게 큽니다. 이 부분을 짧게 오늘은 소개 시간으로 만났는데요. 조만간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